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하기 위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네이버 클라우드의 강진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입니다. 오늘 세션에 참석하신 분들도 이제 다양한 클라우드 벤더사가 주최하는 세미나라던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등장을 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우리 회사에 적용한다고 하면 어떤 기술의 도입을 고민하실 수 있으신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구축,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개념은 이제 2015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 CNCF라고도 하죠.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에서 처음 주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념이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클라우드를 활용하기만 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이 엄연히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살펴볼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개념은 기존 온프라미스 환경을 클라우드 전환만 하면 되는 것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하기만 하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되는 것이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전환 방식들과 그 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어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클라우드 전환 방식 중 첫 번째로 살펴볼 방식은 리프트 앤 시프트 전략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던 전략이실 거예요. 단순히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IT 환경을 클라우드에 복제하듯이 그대로 가져오는 개념은 리프트 앤 시프트 전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듯 리프트 앤 시프트는 기존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던 인프라를 그대로 클라우드라는 플랫폼으로 이관만 했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특성을 반영한 구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클라우드 환경 그 자체를 활용한다는 데보다는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구성을 한다 라는데 방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운영하던 인프라들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접근 전략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부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접근 방법에는 제가 그 앞서 장표에서 설명드렸던 리프트 앤 시프트 전략을 포함을 해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전에 안내드렸던 리프트 앤 시프트입니다. 리프트 앤 시프트 전략은 현재 운영 중인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그대로 클라우드에 이관하는 방식으로서 애플리케이션 단에 변경 없이 근간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 단에는 큰 변화는 없죠. 반면에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다음 방식인 리팩토링 방식은요. 데이터의 플로우라던가 아키텍처라던가 이제 특정 부분의 변경은 하되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리프트 앤 시프트는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가져오는 반면에 지금 보시는 리팩토링 방식은 클라우드에 어느 정도 최적화된 방법을 취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오늘 세션을 통해서 계속 소개해드릴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입니다.
이렇게 클라우드를 구현하는 방법에는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총 3가지 방법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그 중에서 이제 단순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 구성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2가지 전환 방식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왜 요즘 시장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주창이 되고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전환 방식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장표에서처럼 많은 기업들이 이미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고요. 그 고민 이후에 실제 각 기업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전환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에 따르면요, 2021년 30% 미만에서 지금 시작을 해서 2025년에는 약 95%의 기업이 워크로드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운영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맞게 또 이를 뒷받침해주는 인프라도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통한 기업의 민첩성을 높이고자 실제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기업의 민첩성과 또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 인프라의 증설이라던가 시스템 변경을 반영하는 이 유연성도 시장의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중요한 기업의 역량 중 하나이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통해 기업의 유연성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기업의 경영진 뿐만 아니라 IT 담당자 모두가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되고 있는 것이 요즘 시장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무엇인지,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중요성, 그다음에 클라우드 전환 단계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하기 위한 구성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각 구성 요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죠. 네, 엑센추어에 따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하기 위한 구성 요소를 크게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그 아키텍처 부분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 서비스는 용어 그대로 서비스를 마이크로 단위, 즉 작은 단위로 쪼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이러한 서비스를 잘게 쪼개고 그 각각의 서비스는 API 통신을 통해서 각각의 서비스별 확장이라던가 아니면 개발 방법론 변경이라던가 이러한 다양한 변화에 굉장히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아키텍처로서 주목이 받고 있고요. 2번째로 개발 프로세스에서는 애자일 방법론이 해당됩니다. 네, 실제 플랫폼 단에서 코드를 운영하는 것은 데브옵스이죠. 그래서 데브옵스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마지막 구성 요소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실행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엑센추어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실행하는 플랫폼으로는 클라우드 활용이 적합하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엑센추어에서 선정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하기 위한 이 각각 4가지 요소들을 하나씩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키텍처 스타일 부분에서의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리긴 했었는데요. 이 마이크로 서비스란 서비스를 비즈니스 경계에 맞게
세분화하고 서비스 간의 통신은 네트워크 호출을 통해 진행해서 확장 가능하고 회복적이며 유연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제가 좀 표현을 해놨는데요. 각 서비스는 기능 혹은 비즈니스 도메인별로 쪼개지게 되고요. 이 각각의 작은 서비스들, 즉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API 통신을 통해 서비스 간 통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좀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왜 서비스를 잘게 쪼개는 것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추구하는 아키텍처일까? 그리고 왜 잘게 쪼개고 이러한 잘게 쪼개진 서비스 간의 통신을 API로 구현하는 것이 왜 요즘 각광받고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 좀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개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두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야기할 때는 모놀리식 아키텍처와 많이 비교를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왜 각광받고 있는지를 이 모놀리식 아키텍처와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기존의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등장되기 전 이제 모놀리식 아키텍처에서는요, 이제 UI라던가 비즈니스 로직 컴포넌트, 그리고 데이터 관리 컴포넌트,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혹은 하나의 서버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 뭐 시장의 요구사항이 변화하거나 아니면 시장의 요구사항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정 기능의 업데이트를 한다던가 아니면 인프라 단의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 아무래도 모든 아키텍처가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그 레이어들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보니 이런 확장성이나 업데이트를 구현하는 게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 서비스는 서비스 간에 이제 루즈리 커플드 된 특징을 활용을 하여 필요한 기능만을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서비스들만을 확장을 해서 특정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이런 서킷 브레이커라는 기능을 통해서 전체적인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성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특정 서비스만 확장을 한다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을 굉장히 용이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이제 기존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모놀리식 아키텍처에 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제 비즈니스 요구 사항이 급변함에 따라 이를 인프라 단에 적용하기 위한 민첩성을 갖추는데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아키텍처 중에 하나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개념은 앞서 말씀드렸고 이제 계속 강조되다시피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두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존 모놀리식 아키텍처가 UI, 비즈니스 로직 컴포넌트, 데이터 관리 컴포넌트, 데이터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마이크로 서비스는 특정 기능의 업데이트나 인프라 단의 확장에 있어서 굉장히 용이한 측면이 많고요. 그래서 모놀리식 아키텍처에서는 이러한 모든 데이터 레이어라던가 UI 이러한 로직들이 한 공간에서 밀접하게 구현이 되어 있어서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처럼 빠른 변화를 이루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 서비스는 각각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루즈리 커플드 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활용을 해서요. 필요한 기능만을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한 서비스만을 확장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서비스의 주요 컴포넌트 혹은 이제 아키텍처 구현 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어떤 서비스가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러한 하나의 서비스 장애가 전체적인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성하는
네,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구성 요소들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비스의 영속성 또는 안정성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듯 마이크로 서비스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급변함에 따라 이를 인프라단에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기 위한 민첩성 그리고 유연성을 갖추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무조건 마이크로 서비스가 답이구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정말 완벽하구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좀 풀고자 제가 또 이런 그래프를 준비를 했는데요. 디자인 패턴의 대가, 이제 마틴 코울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정말 지나치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면 마이크로 서비스는 고려하지도 말아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스템의 복잡성과 생산성의 관계를 그래프로 지금 그려보았고요.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면 해당 그래프를 보시면 시스템의 복잡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경우에는 모놀리식이 MSA, 즉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조보다 생산성이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 것은 우리 회사 혹은 내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해야 할 만큼 복잡한 구조인지 정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우리 기업의 문화에 맞는지 충분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성 요소의 두 번째였죠. 네, 애자일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자일이란 시장의 요구사항의 변동, 외부적 요인 혹은 이제 내부적 요인으로 얼마든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는 개발 환경에서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를 가져가거나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변동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 유연하게 변화하며 개발하는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애자일 방법론이 등장하기 전 많이 활용되던 이제 워터폴 방식은 이제 PI 단계에서 개발의 방향,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진행하는 방식이다 보니 기능 구축에 최적화된 방법론이지만 이제 개발을 시작한 뒤 결과물이 도출되기까지는 사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했었습니다. 반면에 애자일 방법론을 통해서 기업은 빠르게 시장의 변화에 맞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무한시장 경쟁에서 애자일 방법론을 통해 시장의 변화와 니즈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추기 위해 애자일 방법론이 더욱 주목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SK 하이닉스는 애자일 방법론을 도입하셨다고 하고요. 이를 통해 구성원의 요구사항 처리를 약 3.4배 정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고 서비스 구축 시간은 평균 32% 정도 단축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이전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주도적인 흐름이었다면 요즘은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로 변경된 만큼 실제 소비자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생산 라인에 반영하는 게 중요해졌고요. 이러한 애자일 방법론을 통해 SK 하이닉스의 빠른 디지털 전환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애자일 방법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데브옵스입니다. 데브옵스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의 목표로
전 공정에서 품질과 보안 요소를 적용해 소프트웨어의 출시 리스트 타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그 아콘소프트 자료에 따르면 빈번한 개발과 배포를 목표로 하는 데브옵스 운영 방식과 컨테이너 기술을 이용했을 때 개발부터 테스트 검증, 운영까지 애플리케이션 배포가 한 160% 정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민첩성을 특히나 구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만큼 데브옵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클라우드 네이티브 핵심 요소는 클라우드입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 형태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인프라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도 많이 들게 되죠. 반면에 클라우드는 내가 원하는 인프라를 빠르게 프로비저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주요 인프라를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모든 서비스를 설치하고 구성할 필요가 없이 손쉽게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AI 기술들을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AI 기술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빠르게 저희의 AI 서비스를 통해 AI 경쟁력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클라우드는 빠르게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고 유연한 인프라 확장,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장점을 100% 모두 활용한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추구하는 민첩성과 유연성을 모두 확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넷플릭스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한 환경을 고스란히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기기보다는 클라우드 환경에 맞춰 새롭게 컴퓨팅 인프라를 선택하는 법을 결정을 했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을 통해 성공한 사례로서 실제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 환경을 클라우드로 그대로 옮기는, 즉 리프트 앤 시프트 과정은 사실 마이그레이션 과정은 쉬울지 몰라도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겪었던 문제점이 클라우드로까지 고스란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을 채택해서 클라우드의 유연성, 보안성, 내구성을 오랜 시간을 통해 살피고 회사 운영 방침도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특히 MSA에 관심이 많아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성 시에 사용되는 줄이라던가 유레카, 컴피그 서버와 같은 서비스들을 실제로 시장에 오픈소스로 릴리즈하기도 했고요. 요즘은 이러한 줄, 유레카, 컴피그 서버와 같은 것들이 스프링 클라우드에 포함되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데 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넷플릭스가 손쉽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 2016년을 시작으로 해서 약 7년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넷플릭스가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할 때만 하더라도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개념이나 구현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세션을 통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핵심 개념과 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쭉 들어보셨을 때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앞으로 무조건 구현되어야 되는 방향이야. 앞으로 내가 가야 할 방향이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것은 아직 성숙되어 가고 있는 기술인 만큼 기술 표준이라던가 기술 동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정말 우리 회사에 적용하면 민첩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에 맞춰 조직이나 문화도 변화할 수 있을지 등 다각도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를 준비하여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